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한다 안 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 온갖 예측이 난무하던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드디어 오는 28일에 창당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새 정치의 실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또 경색된 여야 정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안철수 의원의 측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소금밥 계모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 적절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칭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내일부터요. 네, 네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더 한국 정치를 좀 더 어둡게 만드는. 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 같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이 정계 개편 또는 전국에 상당한 요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던 안철수 의원이요. 다음 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실은 오늘 기자들에게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 28일에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확한 창당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창당을 전제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이 창당되면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하에 표정 관리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아무래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란 분석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태입니다. 신당 창당 이야기는 뭐 하도 오래전부터 나와서 일단 언제 창당이 되는가 오히려 그런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은 선거를 먹고 삽니다. 선거를 먹으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선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선거 일정이 창당 일정을 아무래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서 역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 2월경에는 창당이 완료돼야지 그 이후에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요. 작년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생각해보시면 안철수 당시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추측성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또 언제 창당할 것인가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결국 대선 후보 사퇴 1년 만에 창당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이 대선 후보였다가 사퇴한 바로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11월 23일이었으니까요. 아, 23일이요. 예, 내일은 네.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지 아니면 기존 한국사에 등장했던 제3당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직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예측 불허라서 정치인들이 좀 긴장하기도 하고. 네. 어디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소위 뭐 매기 역할론 하면은 이제 어떤 건강함을 지어주는 걸 텐데요. 네. 네, 스스로- 매기 역할론. 네. 네. 1년 전에도 그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했었죠. 네. 자, 국회 여전히 시끄럽죠. 여야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어느 걸 먼저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의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오늘 여야가요, 소위 말하는 해임안 그리고 인준안 처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새누리당 차경환 원내대표는 비공식 회의에서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상정 순서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논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서로 정치적인 속셈 때문인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감사원장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해임안이 먼저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요.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핑계로 감사원장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주사위라도 던지면 안 되나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자, 민주당 내 이견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할 경우에는 법무장관 해임안이 부결되는 게 거의 당연시됩니다. 그런데 상정되면 정치적인 압박용으로 쓰일 카드가 폐기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또 한편에서는 동시표결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좀 없애보자 이런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잡기만 한다는 일각의 어떤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감사원장 동의안도 처리해주고 또 본인들이 상징적으로 제출한 법무장관 해임안을 상정하기만 해도 일종의 체면과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양당 지도부 모두 사실상 속으로는 둘 다 상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둘 다 상정되게 안 되기를. 네네, 안 되기를. 그러면서 왜 협상을 하죠? 네. 뭐 그게 정치죠, 뭐. 예. 또 그게 정치다. 네. 뭔가 서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자, 군으로 가보죠.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은희 합참의장 주재 합동참모회의를 열고요.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 전투기로 미국 F-35A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회의에서요. 전시작전 목표 달성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60대 중에서 일단 40대를 확보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20대는 안보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나중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도 F-35A가 일단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로파이터나 보잉사도 일단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기술 이전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네. 네. 내일이면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인데요. 참 이걸 3주년이라고 해야 될지 참 헷갈리긴 한데 남북 간에 오늘 상당한 설전이 오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3주기가 됐죠 벌써요. 북한이 아직도 뭐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불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벌인 데 대해서요. 연평도 포격전이 마치 우리의 도발로 발생된 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남 기반 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어딜 보나 답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금요일 도심의 저녁이 차량들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많은데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심 안쪽으로 이동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을지로가 4가에서 1가 쪽으로 꽉 막혀 있고요. 종로도 4가에서 1가 쪽으로 차가 움직이질 못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퇴계로도 3가에서 2가를 지나는데 신호대기를 길게 받고 있고 이 밖에 간선도로 위로도 정체 구간 상당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강남권으로 많이 밀려서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그보다 조금 더 지체 구간이 긴 편이고요. 한강대교는 북단 쪽으로 밀리고 청담대교는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가까이 하는 분당 수서로는 장지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3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온 국민을 놀라게 한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죠. 연평도 피격 사건인데요. 내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서북도서 전력 증강에 온 힘을 쏟아왔는데 최근 서북도서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전력 증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점들을 보완해오고 대비해왔는지 서해 교전에 의미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전문지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내일인데 이 북한이 오늘 또 청와대 불바다 이런 끔찍한 표현을 쓰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3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 남과 북이 이제 위신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군이 이제 서북도서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연평도 방위의 어떤 그 결의를 내외 과시하게 되니까 예. 북한도 또 서남사령부라고 네. 비슷한 걸 창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전의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네. 3년 전에 그 어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해당 군부대의 어떤 결전을 고취하는 이건 뭐 우리하고 비슷한 겁니다만은 네. 여기에다 특이한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청와대 불바다를 발언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현 정부 우리 정부와의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우고 또 자기네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정치 군사 전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봅니다. 네. 과거에 북한이 불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 언론, 우리 정부가 바짝 긴장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전력 증강한 부분 이런 점들 제대로 좀 보완이 돼 있습니까? 예, 지난 3년간 우리 군에서는 그 3년 전에 어떤 그 사건을 반성하고 그 교훈을 그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군사력 증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북한의 연평도 인근은 광활한 내륙인데 반해서 예. 우리는 오도가도 할 데가 없는 매우 작은 섬입니다. 그렇게 어떤 섬과 내륙이라는 비대칭적인 이런 어떤 그 자연지형 자체는 극복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나름대로 현장에 최소한의 필수 전력 위주로 그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방위 소요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다만 그 지형적인 불리함은 현장의 군사력으로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사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연평도에 우리의 지해공 합동 전력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어떤 최소한의 필수 전력의 증강과 더불어서 우리 합참에서는 후방 지원 전력을 보다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군사작전 또 전술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공군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오늘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의 F-35A가 예. 선정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이제 미래 항공력에 의한 어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약간의 기술적 우위만 있어도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지식전쟁이고 기술전쟁의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구형 모델의 전투기보다는 신형보다 네. 어떤 기술적으로 앞서 나간 전투기를 선정했다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와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F-35가 선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네. 반면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F-35는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실전에 배치됐다거나 네. 전력화된 실적이 없는 아직까지는 서류 속의 비행기고 네. 개발이 계속 지연되는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예요. 이것을 이제 미래 전투기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 감수 전략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전투기 선정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 하나도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다. 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개발이 지금 한 6년 정도 지연이 됐고요. 네. 또 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개발이 지연이 되면은 지연된 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격이 확정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전투기의 가격은 대략 대당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 그것이 과연 그 예측한 대로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험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타보질 못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미래의 어떤 가장 기술적 우위에 있는 첨단 전투기를 선정한 건 맞지만 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기, 즉 2018년부터 도입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시기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됐죠. 일종의 모험이라는 설명이신가 보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 도입은 어떤 강대국하고는 달리 외국에서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만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안전하면서 경제성 있는 전투기 도입을 해왔는데 네. 이번 전투기 도입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국가가 그 미국이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이런 점에서는 어떤 고위험 또 도전적인 어떤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기술 이전은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 문제가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인데 이번에 그 F-35를 도입하게 되면은 민간 업체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거래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전투기를 사서 우리 정부에 공급해주는 방식이고 이걸 FMS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럴 때는 미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데 예. 그 대신에 일체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옵셋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절충 교역, 즉 우리한테 물량을 일부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F-35에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 국내 항공 방위 산업의 육성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아, 일단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 항공 방위 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확충해야 네. 미래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공군의 전력 공백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 이전의 어떤 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전투기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이면에는 우리 국가 이익이 과연 제대로 증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회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보완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 협상이 이제 정부 대 정부 거래 방식 즉 FMS에 의해서는 협상 자체가 제한되는 게 이건 뭐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불리한 조건이 또 있는데 이것이 개발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미국에 어떤 청구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불리하고 미국에서 그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국내법이 아니라 미 연방법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것이 또 경쟁 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가까울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우린데 이게 바뀌는 거죠. 네. 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군 당국이 육해 공군 비율 가운데 육군의 비율을 줄여서 이제 각 군의 좀 불협화음을 좀 없애겠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합참의장이 과거에는 육군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항상 육군이었습니다. 항상요. 네, 이번에 네. 해군 출신이 됐죠. 장군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것은 이제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보임을 함으로써 3군, 육해공군 간의 균형된 발전을 하고 상군 간의 서로 전문성을 존중하는 합동성이 구현되는 군대로 가기를 바랬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참의 육군 장성 비율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고 네. 산하기관장, 산하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어떤 육군이 어떤 독점하고 육군이 거의 주도하는 문화 자체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군에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어떤 개혁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해군 합참의장이 앞으로 추진할 합참 조직 개편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합참에 대한 선진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과단성 있게 실행이 되느냐가 이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편집장님께서 서해상에서 벌어진 5번의 교전에 관한 책 쓰셨죠? 서해 전쟁이라는 제목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서해 지역에서의 남북 간의 이런 싸움 계속 일어날까요? 저는 더 위험해졌다고 봐요. 사실은 옛날에 서해에서는 90년대 이전까지는 교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전이 발생하면 서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만큼 남과 북이 결전을 앞두고 군사력 증강을 해왔고 또 신속하고 빠른 지휘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그 교전을 결행할 만큼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먼 훗날 언젠가 남북 간의 극도로 긴장이 고조된다면 역시 서해가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해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한이 서해 국가의 핵심 이익을 설정하고 있고 네. 가장 최첨단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서해에 밀집시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교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국지전 수준을 넘어서 보다 더 확대된 형태, 어떤 중강도의 분쟁으로 발전할 어떤 소지가 대단히 커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위기 관리에 있어서 서해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안보의 최우선적인 문제로 부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보 전문지 디펜스 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오늘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 적절합니까? 있는데요. 5616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절대 노입니다. 판사가 누구신지 몰라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살인죄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엽니다. 잠시 뒤에는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대한제국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내년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종의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역사적인 상징물로 6.25 전쟁 때 한 미군이 덕수궁에서 훔쳐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63년 만에 귀환입니다. 황제의 지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국새, 2번 쑥국새, 3번 봉황새, 4번 잡새. 정답을 아시면요,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오늘 선물로 드리는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는 유쾌한 수녀들의 이야기 뮤지컬 넌센스와 핏줄을 같이 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넌센스의 성공에 힘입은 원작자 단곡인이 1996년 발표하며 사랑을 받았는데요. 넘치는 끼와 유머로 무장한 멋쟁이 신부님이 가세한 에피소드로 시리즈의 완결판이라 불립니다. 수녀만 등장했던 기존 넌센스와는 달리 레오 수녀의 오빠인 버질 트로트 신부가 등장을 해서 재미를 더한다고 하네요. 배 잡고 한번 크게 웃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죠. 가수인 최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산타클로스 오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네,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네. 핀란드인가요, 고향이? 그런 상식은 없어요. 제가. 예.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한제국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이것이 내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고종의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역사적인 상징물입니다. 6.25 전쟁 때 한 미군이 훔쳐갔어요, 이것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약 63년 만에 귀환입니다. 황제지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어떻게 되죠? 1번 국세, 2번 숙국세, 3번 봉황세, 4번 잡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자 돌립니다, 오늘. 네, 인장이라는 건 도장이죠? 도장이죠, 도장. 네. 예, 국가에서 쓰는 도장. 네, 정답을 어떻게 보내야 되죠? 정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기셔도 되고요. 문자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9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네요. 지난주 뮤지컬도 정말 재밌었다고. 난리 났어요. 네. 그 선물 받은 분들이. 막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한번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요. 네. 고맙다고 난립니다. 네. 네. 자, 이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 공연 티켓이 걸려있는 질문 중에 이제 핵심이죠. 이 도장이 어느 왕의 도장이었습니까? 고종 황제 도장이었죠. 예. 고종 황제. 황제지보라 불렸는데 네. 이것은 이제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를 계기로 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가정집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훔쳐갔어요. 진짜 속상한데 말이죠.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뭐 뒤집는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죠. 네. 순정의 어버도 함께 돌아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저 힌트를 노래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노래 힌트를 드릴 텐데요. 노래 여러 가지 새들이 나와요. 그 새 중에 안 나오는 새가 정답이에요. 그래요? 자, 노래 한번 쑥 들어오십시오. 새가 날아든 이 새가 막 날아듭니다. 왠가 찹새 날아든 하나 날아왔죠? 새 중에 든 포항새 자, 또 날아왔어요. 스물째네 풍류새 상국옥신 부인천 스리비 종무새들이 한 마리 덜 나왔는데? 그래요? 네. 지금 한 마리 덜 나왔는데, 네. 이, 지금 노래 가사 중에 나온 새는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노래 나오지 않은 새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요게 뒤에 가면 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정답 아니에요. 네. 정답 아닙니다.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상품이 뭐죠? 오늘 선물은요. 넌센스 잼버리라는 코믹 뮤지컬입니다. 엄청 웃겨요. 웃겨. 언제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넌센스 잼버리는 이제 오는 10월 29일까지 공연이 됩니다만 오늘 이제 당첨되신 분이 볼 수 있는 시간은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14세 이상 관람 갑니다. 그렇군요. 예. 14세 이상 관람 같은 거 다음 주 불금에 볼 수 있는 거네요. 진짜 웃겨요. 예. 배를 잡습니다. 네. 떼굴떼굴 굴러. 예. 예, 정말. 예.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네. 공연 조금만 더 소개해 볼까요? 공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재미있는 수녀들의 유쾌하고 이색적인 웃음을 선사하는 코믹 뮤지컬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넌센스라고 하는 뮤지컬에는 신부만 등장을 했는데, 수녀만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신부까지 가세를 하게 됩니다.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회복되면서 컨트리 가수가 된
엠네지아 수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수녀만 등장했던 기존 넌센스와는 달리 레오 수녀의 오빠인 버질 신부가 등장을 해서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보기 한번 들어주시죠. 자,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국세, 2번 쑥국세, 3번 봉황새, 4번 잡새. 노래 다 나옵니다. 하나만 안 나와요. 그게 네. 정답입니다. 저도 힌트 한번 주면 안 될까요? 네. 한번 이게 도장이죠, 도장. 도장이에요. 네. 국사를 논의하면서 국사와 관련돼서 네. 도장을 찍는 거죠. 힌트입니까? 네. 좀 무겁네요. 발음이 좀 비슷한 거 좀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욱 씨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에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는 28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 포럼에서 활동했고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도 참여하고 있는 배재대 정현정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과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요, 기자회견의 그 내용과 목적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언론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과 세력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추측과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의사표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게 창당 선언이라고 하면 뭐 안철수 의원 개인이 혼자 나서서 창당 선언을 한다라는 건 뭐 사당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예측을 좀 하시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창당, 정당의 어떤 세력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특별히 그것에 대한 뭐 결정적인 언급을 하실지 안 할지 저는 이제 그거는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에 이제 그 제3의 정치 세력화가 왜 필요하고 또 안철수 의원에게 그 요구되었던 그 새정치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들 또 사회적 그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세력화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의견을 좀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3의 정치 세력화 이런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치 과정이 사실은 뭐 민생이라고 하는 공통적 화두를 풀어내는 어떤 정치의 능력,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150석이 넘는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어떤 일당 기본적인 어떤 다수석이 존재하고 있고 강한 여당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강한 야당도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어떤 민생을 풀지 못하는 이른바 양대 정당 구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사실은 해결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워도 계속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들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죠.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제3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네. 선택에 있었던 선택지 그리고 좀 더 정치의 어떤 해결된 모습을 말하는 바라보기 위한 어떤 투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선택지를 넓혀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이고요. 네. 더 이상은 이 양 진영 구도에 갇혀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갑갑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하나의 대안적 차원에서의 대안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한 어떤 가장 그 마지막 그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 진영의 구도에 갇히지 않는 대한정당 제3의 세력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
두 분이 어떤 스펙트럼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보수, 어떤 뭐 이데올로기 이런 쪽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새정치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문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기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오는 문제, 그리고 또 정쟁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는 이런 어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뭔가 기득권을 풀어내고 국민들에게 좀 해결 정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타협형 또는 협상형 또는 결과형의 어떤 정치들을 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념적 포지셔닝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정당 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념형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중도의 어떤 그 가치를 담는 정당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가치를 갖는 유권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섭하는 네. 그런 어떤 이념 지향을 갖는 정당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3의 세력의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는 좀 이해는 되는데 이 네. 부분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을 내더라도요. 그러면 네.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모으는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의 실행위원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조직을 만든다 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풀뿌리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좀 빅샷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유명한 인물들이라든지 좀 획기적인 인물들이 좀 포섭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풀뿌리 기반 조직이 중요한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당을 만든다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분하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풀뿌리 조직 안에서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을 동원하거나 또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어느 정도 포섭이 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인기 있는 인물이라든지 좀 눈에 띄는 인물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상 네. 아마 차차 이렇게 안철수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정 교수님께서 만약에 당을 만든다면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단서를 다루셨는데 네. 민주당이 오늘 보면 공식 논평을 상가면서 아마도 뭐 야권 분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뜻일까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그런 발언들 속에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야권이 민주당만 놓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4번을 내리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야권 연대를 계속 해왔었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까지 다 합쳐서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야권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야권 연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야당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금 판단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당이 야권에서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야권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여전히 민주당은 그걸 야권연대 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평보다는 네. 좀 더 새로운 야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개편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제가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일단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제3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 뭐 신당이든요, 어찌됐든지 그러면 후보를 낼까요? 정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 스스로가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3의 신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더 이상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당이 후보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정당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아마 본선이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본선에서도 나가서 뛰는 선수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네. 정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를 가능한 많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네. 많이 낸다는 것에는 서울시장 후보도 당연히 포함됩니까? 서울은 당연히 전략지이기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안철수 의원께서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후보 내겠다 하셨으니까요. 예.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야권이 연대를 못하면은 결국 어버지리로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아요. 그 얘기는 야권 분열 논리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미 이제 1년의 선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과연 야권이 연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질 수 있는 구도는 야권에게 여러 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들 좀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드시 분열표가 분열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몰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 쇄신 포럼에서 활동했고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도 참여하고 있는 배재대 정현정 교수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가 적절합니까? 인데요. 9435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소금밥을 먹일 수가 있나요? 무기징역으로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6538님은 아동학대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0485님은요. 엄마라고 말하는 아이한테 어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나도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뵙겠습니다.